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생존자들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2차 재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 열쇠를 쥔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 수사에 국한하는 대장동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정의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의 호출을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 1조 원대 도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범죄 조직원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발자와 인출팀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해 관리했는데 대기업 IT 부서 간부 출신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회에선 이른바 쌍특검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관련 사건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 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입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쟁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21세기 여섯 번째 최악의 참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구호의 손길과 기부 움직임이 거센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부도 있습니다.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종이약을 보내려다가 일본이 무한해진 일도 있었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9일째 절망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 기적의 생還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還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잔해 철거 대상은 점점 늘어나 피해 지역마다 굴삭기로 잔해를 제거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기거할 텐트가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건물. 주민들은 오늘도 철골로 뒤덮인 콘크리트 더미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낸 지 벌써 수일째.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Yani devletten ülke en azından yani iyi yerleşim yeri yapılsın, denetim yapılsın. Yani insan Valla şimdi bugün artık 8. gün. Yani yine de Allah'tan umut kesilmez. Ben sanmıyorum şahsen yani. Şahsen evet.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취소되며
굴삭기로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간간히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잔해 철거 대상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알레포를 찾은 유엔 구호 사무총장은 지진의 구조 단계가 막바지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Zones of the earthquake is at the rescue phase and is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카흐라만 마라슈의 7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되는 등 이제 매몰자 구출보다 생존자들 지원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여전히 약 3천만 명이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 약탈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에 취약하고 물이 부족한 시리아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며 2차 재난으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유엔과 시리아가 강진 피해에도 국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리아가 시리아의 서북부 반군 지역에 구호품 전달 통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로 가는 구호물자 전달 통로 2곳을 3개월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막대한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처치 곤란한 물품들이 쏟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튀르키예 현장에 종이 항만은 보내지 말아달라는 권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필 종이약일까요? 일본에서 종이약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병문안을 갈 때 종이약 1000마리를 실액된 이른바 센바주르를 만들어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는 전쟁과 핵 등에 반대하는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전쟁이나 테러, 지진 피해 현장에 종이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약의 상징성과 의도와 달리 일본 내에서조차 여론의 문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일본의 한 장애인센터 회원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한다며 종이약 4,200마리를 전달하려고 했다가 외신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일본 언론과 주일 튀르키예 대사관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빵과 물도 없는 재난 현장에서 1000마리의 종이약은 처치 곤란일 뿐이라며 현장에 필요한 구호 물품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도 SNS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구호 물품을 공유했는데요. 이불, 침낭, 겨울옷 등 방한용품과 텀블러,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등 지금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고 물품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현지 보건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세균 등 위생 문제가 오히려 질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기부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는 일부 단체가 테러 조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불법 단체로 밝혀졌다며 현금을 기부하려면 검증된 기관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튀르키예 지진, 순식간에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에서 금명간, 조만간으로 바뀌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2차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나흘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 두 차례 소환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추가 소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게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재한 사항에 대해 물증을 제시하며 물었지만 2차 조사에서도 일방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아쉽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른바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접견한 것도 엄중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입단속을 시킨 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 역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따질 때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발언 수위가 높은데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죠? 네,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3가지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빼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측근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를 구속 기소할 때 은닉재산 규모를 275억 원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7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측근들이 체포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뒤에도 추가로 범죄 수익을 수표로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재작년 9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은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한 범행이고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점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건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각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통해 뇌물을 준 혐의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강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재판과 김 씨 로비 자금 수사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1심 판단을 고치고 50억 클럽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과 당정 일체론 등이 불거지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부산에선 2번째 후보 연설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추진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과열 양상인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 오늘은 부산에 다 모였더라고요. 네, 어제 제주에서 시작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오늘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전체 선거인단에서 19%를 차지하는 부산, 울산, 경남 당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먼저 정견 발표 중이고 이후에 당대표 후보들 순서도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김기현 후보는 컷오프에서 탈락한 조경태 의원과 함께 등장하며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연대만 하고 있다며 홀로서기가 안 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 발언에서 시작된 공방이 당정 일체론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친윤 핵심 의원들이 김 후보 발언은 당과 정부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일제히 거들고 나선 건데 안철수 후보 측은 궤변이라며 탄핵 등 발언에 대한 김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회와 내일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네, 김경수 기자, 이번엔 야당의 특검 추진 움직임 소식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정의당이 오늘 오전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닐까?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뱉은 공분과 자괴감 섞인 한탄입니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대장동 일당이 로비를 했다는 50억 클럽 인물들로 국한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 단체 3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까지 쌍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의당의 표결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논의 과정도 관심이 쏠리는데 오늘 아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의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로 오늘 YTN 스튜디오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찾아갔다는 게 해당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대장동 비리 사업자들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을 만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회유성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면회를 간 건 맞지만 주로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변호사로서 경험을 토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했는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인 접견과 사담마저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왜곡시켜 유죄의 낙인을 찍으려는 검찰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입막음을 시도한 거라며 이래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 지난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적힌 것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계좌 활용과 주가 조작은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한 이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면서 민주당이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범죄 사실 본문에 김 여사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0번 넘게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대통령실에선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후 공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 닷새 만에 항소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1심 사건, 이를테면 여진에 대한 오늘 얘기를 변호사님과 할 텐데, 자,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판결 당일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의혹에 좀 가담한 좀 연루 정황이 좀 낮아지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0년 10월 20일 이전은 공소시효 완료,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거래의 상당수가 시세 조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일을 1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2단계 경우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를 이제 나눠서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일명 뭐 주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경이 되면서 그 두 단계를 나눠서 보고 법원은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그 전 단계의 행위와 그 뒷 단계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앞부분은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2단계 부분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 뭐 3단계, 4단계, 5단계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계좌가 연관이 되어 있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2단계에 벌어진 그 일인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주도했다라고 하는 일명 선수라고 하는 주포라고 하는 사람 김모 씨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에는 이 사건 이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고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뭐 못 미치기는 경우기는 하지만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담 혐의가 있는 5명도 같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역시 다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댔다라고 하는 사람 전주 2명이 있는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이모 씨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주도해서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면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정에 쓰인 계좌라고 봤거든요. 그 근거로 말씀하신 2차 주가 조작 일당의 문자 내용과 김건희란 제목의 엑셀 파일 등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37차례 언급이 됐고 그리고 계좌는 지금 4가지 계좌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중에 1개 계좌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3개 계좌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 2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통정 매매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가 이용이 돼서 통정 매매가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세 변동의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시세 조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 근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사인이 딱 오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면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게 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수차례 되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엮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취록 역시도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녹취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김건희라는 그 엑셀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통정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계좌 2개가 이제 관리가 된 내역이 남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모친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이제 최은수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주식을 거래를 받는 그런 정황도 포착된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 지금 이 시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의 김건희 여사 측 혹은 대통령 측의 해명과 이제 배치되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논란이 될지를 한번 변호사님과 짚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최윤순 씨 얘기도 했거든요. 자, 최윤순 씨 계좌 같은 경우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다 이런 부분들이 판결문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언급이 되는 계좌가 사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매도를 하고 싶다. 내가 듣기로는 뭐 얼마 이상의 거래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그런 매매를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무죄 판단에서 빠지게 됐고요. 네. 그런데 말씀 주신 그 하나의 계좌 같은 경우에 권오수 전 회장의 실질적인 차명 계좌다라고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권오수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계좌였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명으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걸 주문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내가 계좌 입금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계좌가 실제로 권오수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했고 이번 유죄 판단에 있어서 이용된 계좌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1차 작전 또 2차 작전에 모두 활용된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30여 차례 적시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최윤순 씨의 어떤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한 점까지 확인해 봤는데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아까 공소시효 말씀하셨거든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1단계 또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 또 최윤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한 점도 눈에 띄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단계와 2단계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좌도 사실은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내가 투자금을 네. 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실적 바뀌거든요. 그런데 1단계와 2단계 연속해서 계좌가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윤순 씨다라고 이제 판결문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권오수 전 회장과의 이제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오수 전 회장이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이 주식을 상장하기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상장이 되고 이런 1차, 2차라는 그 단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었고 그리고 매수 정보라든지 그런 차명으로까지 사실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정보를 받아서 본인이 거래를 했든 아니었든 간에 굉장히 좀 당사자 간의 친밀감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 거래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 작전 세력한테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기존의 해명과는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좀 따져보고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계좌 활용과 주가 조작은 다른 문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 입장도 한번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기존의 입장이 2차 작전 거래 시기엔 이모 씨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였었다라는 게 이제 김 여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에 다 적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거래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니까 8회 정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거래가 사실 시세 조종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이용이 됐고 내 계좌가 이용이 됐지만 하지만 내가 그 선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뭐 소통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자라고 공모를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제 그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라고 해서 이제 권오수 주변 인물들에게 매수를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두 사람이 있었고 그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권오수 전 회장이 어떠한 주가를 띄우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정 주가를 방어하려든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제 지인을 끌어들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네. 매수 유도를 좀 당했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대통령
대통령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 측의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판결문에 이제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고 또 범죄 일람표에도 거의 30여 차례 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어쨌든 올라간 계좌가 이용이 돼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대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판단이 남아 있다. 자,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공모나 역할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 이용됐다는 내용은 적시됐습니다. 결국 이런 의혹이 사라지려면 단순 이를테면 전주냐, 불법 행위의 공범이냐, 가담자냐를 가려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고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을 하면 이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지만 김건희 여사다 보니까 사실은 소환에도 조금 검찰이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만큼 수사에 좀 속도가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이게 좀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오히려 회자가 되는 그런 좀 현상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계좌가 이용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유죄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내 계좌를 이용을 해서 시세 조종에 이용이 되는지 내가 과연 어디까지 알았는지 그 주요한 인물들과 내가 과연 소통을 했었는지 이것들이 사실 이제 조사의 일환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뭐 70억 상당을 내가 돈을 대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무죄 판단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정말 그 손모 씨 같이 내가 그 사람들과 소통한 바 없이 정말 내 돈을 그냥 맡긴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뭐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다른 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증거에 의해서 소통의 내용이 좀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이번 사건에서 주가 조작 자금을 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에 대해서 무죄 나온 네.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 나온 날 다른 법조인께서도 당사자의 확인 절차는 무죄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유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은 이 판결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면소 판단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네. 공소시효 자체를 좀 다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를 사실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툼하기에는 네. 검찰 입장에서도 좀 승산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구형했던 그 형량보다 너무 적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검찰은 8년을 구형했고 벌금 네. 150억 원에 추징 81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것이 굉장히 집행유예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그 2단계, 3단계 이후에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항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2010년 10월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 아까 우리가 말한 1단계 조작 사건이 대부분 이제 면소가 됐는데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단계 일부를 공소시효 만료로 판결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번 사건 관련해서 남아있는 사건 중에 공소시효 어떤 논란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1단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2단계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범들에 관해서 이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다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쟁점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공범으로 묶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이라든지 뭐 같이 기소된 5명이라든지 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는 그 행위가 2012년 12월 7일에 이제 있었다라고 해서 포괄일제로 묶어서 2022년 12월 7일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봤는데 2021년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다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국의 포인트는 거기에 묶어 들어갈 수 있는 공범들이 어느 정도의 범주냐. 결국에는 핵심은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공범으로 넣어야
넣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공범에서 완전히 빠졌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 여부로 묵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아무튼 당사자의 어떤 소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검찰에 소환된다면 사실 이 문제가 검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국회에서 앞서 들으신 대로 특검 문제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형보다도 낮은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만약에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한다면 어떤 절차가 좀 예상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절차는 일반인들의 조사받는 것과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뭐 언론과 국민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겠고요. 예. 당사자로서 소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때 시기에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일종의 좀 확인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 강제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인정을 한다면 사실은 이 유죄 판단의 취지대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소환에 응할지 여부부터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 1심 판결. 물론 이 부분도 지금 앞서 다뤘던 사건 이상으로 여진이 일고 있는데 요거 집계 전에 뉴스 시작 전에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관련 이르면 이번 주에서 조만간 금명간으로 좀 시점이 앞당겨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어느 정도 좀 서 있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입장이 지금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진술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워딩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세 차례 소환 조사를 해봤자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강제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거 앞에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김만배 씨에 대한 사실 구속영장도 또 추가로 청구됐기 네. 때문에 그와 맞물려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수사 기법상으로는 뭐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검찰은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는 곽상도 전 의원 판결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곽상도 전 의원 판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치권에서 나온 목소리가 지금 여론을 좀 일부 대변하지 않을까 법리적인 쟁점과는 달리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닐까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법리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검찰도 좀 수사가 부실했고 재판부도 좀 어떤 진상규명에 좀 적극 나선 게 아닌가라는 이런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아니 법원이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 사건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죠.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증거 저런 증거들을 대면서 이제 법원에 이러한 취지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들의 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것도 사실 좀 미흡했다라는 거죠. 검찰이 뭔가 증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그런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한 것에 근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50억 원이라는 그 돈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것과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근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성남의뜰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이제 그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그 가능성, 그 위기가 없었다라고 이제 본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사실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에도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네. 법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가 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만 법원의 성명
수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다. 증거가 이게 좀 미흡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당사자에게 성명을 내려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라 라면서 이제 사실은 좀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예 하지 않고 정말 수동적으로 가지고 온 재판 증거들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두 사람이 뭐 결혼을 했으니까 독립된 경제 공동체로 봐야만 한다라는 독립된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면 50억은 과다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아들 관련 50억은 무죄가 나왔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벌금 8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자,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보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 판결 나온 지 닷새 정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 두 사람이 독립된 이제 경제를 꾸리고 있고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라고 봤지만, 이것은 사실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이전에 비슷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예 뭐 부자간도 아니고 그냥 무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고 판단됐던 사건도 있는 것인데 네. 이거는 좀 사실 오인을 했다라는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리 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주장했던 유력한 증거가 담긴 그 문구라든지 그런 녹취록 일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검찰도 빠른 시일 안에 판단을 끝내고 본인들의 어쨌든 2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퉈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무죄가 김만배 씨 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것 같다는 아까 취재 기자 설명도 있었는데, 아무튼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강한 의지를,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보면 1심 판결 나오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는데 공소유지 인력 확충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검찰 내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인력이 있고 네. 재판을 해서 공소 유지를 하는 이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확충을 했다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네. 사실은 이 뒷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을 경제 공동체로 인정을 할 수 없다면 사실은 아들은 본인에게 50억 원이라는 거금이 갑자기 입금이 되고 내가 그걸 상위 내지는 뭐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것과 이 아버지의 그 능력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강제 수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아들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 기소의 여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을 해서 어쨌든 이것을 사건을 끌어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심까지 그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역시도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도 한번 검찰 구형을 짚어볼까요? 구형은 15년, 벌금이 50억여 원, 추징금이 25억 원이었습니다만 벌금 800만 원으로 유죄가 일부 인정이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이것도 인정 못하겠다면서 다투겠다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검찰도 항소할 거고 곽 전 의원도 항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이 열린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되고 아무래도 녹취록 신빙성이 좀 다시 거론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여각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건 내가 직접 들었다 아니면 이거는 건너 들었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을 쪼개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는데,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전문 증거가 아님에도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 이후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증거 능력부터 인정이 되지 않아 버리는 그런 일부 증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신빙성조차 다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증거 능력을 좀 확충을 해서 증거 능력에
부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은 남욱 변호사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판 그 결과에 따르면은 이거는 뒤집어질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의 포인트는 그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그 재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쌍특검 공방 속에 두 가지 1심 판결이 여진을 일으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었다가 과징금 257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호출에서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내린 결론은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입니다. 지난 2019년 가맹택시인 카카오티 블루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티 앱에서 호출비가 무료인 일반 호출은 가맹, 비가맹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이런 원칙을 어기고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픽업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 초기부터 2020년 4월 수락률을 반영한 이후에도 가맹기사를 우선 배치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동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일반 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하는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한 결과 가맹기사 한 달 평균 수입이 비가맹의 최대 2.2배에 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가맹택시 점유율을 73.7%까지 올릴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일반 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입니다.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차별적 요소를 없앤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 문의를 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체도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운영 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의 차를 압류해 제멋대로 빼돌리고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연 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온 불법 대부업 사례입니다. 아들 손톱을 찾아가고 다 뽑아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다 알리겠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까지 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은 대부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겁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곳은 대부 중개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과 접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중개업체이고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를 올릴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이 등록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전화한 분의 그 정보가 공유돼가지고 그게 제3자인 그 불법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연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트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출을 문의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가 모두 차단됩니다. 대부업체가 댓글을 달면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다만 연락처를 전달받은 회원 대부업체가 이를 유포하는 행위까지 막긴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2차 유출 같은 경우는 명백한 이제 법령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서 수사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상담 건수는 12만 3천여 건. 대부업체에 연락하기 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로 추정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사업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상 분명히 하고 집주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예비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집주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예비세입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찜질방과 PC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 여파도 남아있어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4시간 PC방을 4년째 운영하는 이진효 씨.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달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22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한 달 새 25%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0% 수준으로 깎인 매출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거꾸로 지출이 늘면서 PC방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 전기세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찜질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1,2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 요금이 지난달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어지고 해서 완화가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금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등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감면 및 뭐 납부 유예, 그다음에 분할 납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에다 무조건 전기요금 면 유예해라, 뭐 면 할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어디선가 재원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기온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이번 달 요금 부담은 1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12월 23일 최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라며 1월은 전년 대비 평균 기온이 0.3도 올랐으며 이번 달 초부터 날씨가 풀려 2월 사용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15년간 2월 평균 도시가스 난방용 사용량은 1월에 비해 11.8%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 설 연휴로 검사가 줄었던 지난달 24일 이후 3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5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110일 만에 가장 적었고 사망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첫날인 어제 저녁 6시까지 접종을 받은 영유아는 단 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영유아 특성상 이상 반응 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영유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은 지금까지 1,000여 명 참가했고 예약에 따른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예년의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많이 발생해 위생관리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식중독은 기온이 높아 음식이 쉽게 상하는 여름에 주로 걸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도 식중독은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주된 원인으로 음식물 위생 관리가 부족할 때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 환자는 485명이었습니다. 이전 5년 동안 1월의 평균 신고 건수인 23.8건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작년과 재작년은 신고 건수가 20건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신고된 50건 가운데 절반은 음식점에서 나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도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모임이 증가하면서 식중독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서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한 걸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됩니다. 겨울철에 유행하기 시작해 봄까지 많이 발생하고 초여름인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어패류는 85도 이상 온도에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섭취해야 합니다. 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화장실과 변기, 문 손잡이, 수도꼭지 등은 염소 소독을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요즘 유명한 카페는 도넛과 케이크 등 디저트류도 큰 인기를 얻는데요. 일부 제품에 라면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인증샷으로 입소문을 탄 유명 카페 디저트들입니다. 도넛이나 케이크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류의 영양 성분 표시를 따져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경기 지역 유명 카페의 대표적인 디저트 제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이 식약처가 권고한 포화지방 1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함유량은 9g으로 피자나 자장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과 비교하면 유명 카페 디저트류의 평균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유량이 3배나 높았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이런 영양 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빵류는 영양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영세한 외식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들에게는 트랜스 지방을 유발하는 경화유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대상 가운데 9개 사업자가 트랜스 지방과 포화지방 저감화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엔 지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9일째, 사망자는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취재진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여러 도시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오스마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닷새 만에 피해 지역 오스마니에를 다시 찾은 임성재 기자.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병원인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오스마니에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이 오스마니에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환자들이 옮겨진 장소입니다.
98시간 넘게 건물 밑에서 갇혀있다 구조된 27살 남성 등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배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장시간 버텼는데 이 간단한 물과 무릎 부상 이외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진 피해 직후에는 앰뷸런스가 응급실 인근으로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도심이 어느 정도 수색 작업이 마무리돼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시내 일반 병원도 방문해 봤습니다. 주로 이곳 주립병원과 역할을 분담해 일반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지진 부상자를 국가 혹은 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집을 잃은 이재민 상황도 궁금한데 현재 도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피해 장소에는 여전히 건물 잔해와 휜 철골이 남아 있습니다. 도심 곳곳 철거 잔해가 쌓인 경우가 많지만 이 수색 작업은 중단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여러 동이 무너진 대형 환장 위주로 생존자 가능성을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미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재민들은 공터마다 마련된 임시 거처인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존자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는 만큼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취재진이 만난 튀르키예인들은 이 희생자 시신이라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이 피해 지역에서 약탈 범죄 등 치안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취재에 임하고는 있지만 이 현지 경찰이 이재민 간 몸싸움을 제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동 차량에 취재용 장비를 두고 내리면 이 군인과 경찰이 와서 이 혹시 모를 약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사망자 집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현재 사망자는 3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튀르키예에서는 사망자 수가 31,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시리아에선 최소 5,7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란 대지진 사망자 31,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현재까지 21세기 들어 6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자연재해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지나가서 이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피해 현장을 다니면 혹시 모를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붕괴 잔해 아래 20만 명이 있다는 현지 전문가 의견이 있는 만큼 이 상황은 비관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복구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228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 2월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원금으로 내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국민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파견된 구호대가 희망과 기적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지진으로 전기는커녕 물도 쓰기 어려운 튀르키예 피해 지역을 위해서 전국에서 구호 물품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물품 가운데 많이 더러워진 옷이나 오래된 가전제품과 같이 버려야 할 물건들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국제 물류업체입니다. 마당에 구호 물품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국에서 출발한 대형 트레일러들이 택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곳 물류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서 항공운송이 유리합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튀르키예로 보내는 구호 물품을 취합해 현지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현지가 겨울인 만큼 외투나 핫팩과 같은 방한용품을 비롯해서 기저귀 등 영유아 용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상자로 포장되지 않은 물건들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 묻은 옷이나 낡은 모자, 또 짝을 잃어버린 여름 신발도 눈에 띕니다. 주로 개인이 구호 물품이라고 보낸 건데 사실상 버린 물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알기 어려운 낡은 온풍기에 제대로 씻지도 않은 전기 주전자까지 튀르키예인 자원봉사자들이 보낼 수 없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일단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가끔은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못 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분리를 가끔 해야 되고. 현재까지 튀르키예 현지로 보낸 구호 물품은 40톤 정도로 이번 주에만 100톤 넘게 더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쌓여가는 폐기물에 업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톤에서 20톤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슨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이나 속옷들은 들어오면 참 어려움이 많아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현지 위생 상황이 좋지 않고 세척이 어려운 만큼 중고 물품을 보내는 건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삶의 터전은 비록 폐허가 됐지만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기를. 이 한국 작가가 그린 애도와 연대의 그림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도 주목했는데 어떤 그림인지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명민호 작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일러스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과거를 담은 흑백입니다. 6.25 전쟁 때 폐허 속 한국인 소녀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물을 건네는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뜻하는 컬러 그림입니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먼지투성이 소녀가 한국 긴급구호대가 건네는 물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작가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도 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명작가의 그림과 함께 긴급구호대로 파견된 한국 특전사대원이 아이와 남성에게 물을 건네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진 피해 현장에서 한국 구호대 118명이 활약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명작가는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아일라를 통해 튀르키예에 대한 감정이 각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군인과 그가 보살핀 한국인 고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6.25 전쟁 연합군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15,000명을 파견했고 800명 가까이 숨지는 희생을 치른 튀르키예. 단일 파견으로는 가장 많은 긴급 구호대를 보낸 한국, 또 답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금. 명작가의 그림은 남다른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지난 8일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주석단에 올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엔 북한 우표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의도적인 우상화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종의 핵 마스코트라는 분석도 여전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은 채 다정하게 걷는 모습은 물론 스스럼 없이 김 위원장의 팔짱을 끼는 모습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엔 북한 우표에 등장했습니다. 조선 우표사가 지난해 11월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해 발행한 우표 도안 8종 가운데 5종에 김주애의 모습이 포함된 겁니다. 북한은 우표를 통해서도 국가의 중대사나 주요 사안을 선전해 왔는데 김주애가 우표에까지 등장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열병식 주석단 등장과 김주애 백마가 거론되며 후계자설이 재점화한 것은 물론 백두혈통 우상화 작업까지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핵 마스코트일 뿐이란 반론도 여전합니다. 김주애를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인물로 부각시켜서 강력한 핵무력을 담보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출력이 반영된 그런 이런 가운데 2인자로 꼽혔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 변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난 8일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오르지 못한 김여정 부부장이 김 위원장 가족이 입장하는 모습을 행사장 구석에서 홀로 지켜보는 모습이 뒤늦게 포착된 겁니다. 최근 북한이 김주애 부각에 주력하는 만큼 김여정 부부장은 당분간 먼 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보좌하며 대미, 대남 관계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 차관이 워싱턴에서 장시간 마주 앉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외교 차관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며 북핵 삼각공조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현동 외교 1차관과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악수를 나눈 뒤 모두 발언 없이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은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핵심 의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 조율, 전범기업 대신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배상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또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되니까 아직도 우리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 기업의 사죄 등 성의 있는 조치와 기금에 전범 기업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이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일본 측도 굉장히 지금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조 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모리 차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차관 회담에 앞서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맞서 삼각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tanding united, our nations will deter the DPRK and urge it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한일 외교차관은 영토 주권 침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독일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고 결론에 근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찾아 면담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일본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춘식 할아버지는 함께 소송한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바란다며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를 강조했으며 현재는 외교부 입장에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안전과 보안 위험을 일으키고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 처리 등을 위한 범정부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백악관은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해 외계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0일부터 4월 연속으로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습니다. 미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로노 상공에서입니다. 중국 것으로 의심되는 풍선을 미 동부해안에서 격추한 지난 4일 이후 네 번째입니다. 미 백악관은 외부 조작 여부 등 격추된 비행물체들의 정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hile we have no specific reason to suspect that they were conducting surveillance of any kind, we couldn't rule that out. 격추 비행물체들은 외계인 또는 외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know there have been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is, but there is no indication of aliens or extraterrestrial activity with these recent takedowns. 미국도 자국 영공에 정찰 풍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선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re are no U.S. government balloons ov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one. Zero. Period.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이 포함된 미확인 비행물체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미국의 범정보 차원의 조사팀을 꾸렸다는 내용 먼저 들어봤고요. 지난 4일 미국 영공에서 격추된 중국 풍선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신이 가능하고 안테나가 설치된 사실이 밝혀진 건데 미국은 군사 정찰용이라고 단정하고 있고 중국은 민간용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성을 위원 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미중 비행체 대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국 풍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무려 40개 나라에서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든 나라를 보면 뭐 미국과 캐나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에서 콜롬비아 쪽에서 공군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찰 풍선이 다녀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띄우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대상이 되겠죠. 일본 그리고 베트남, 타이완 이런 쪽에서 이제 지나갔다고 미국이 얘기를 한 거고 인도의 쪽에도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마 인도 북쪽에 중국과의 접경 지역 국경 분쟁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앞서 영국의 교통차관은 영국에는 혹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추측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라고 하는 이 미국 군 당국이 작은 비행체를 포착하는 그 레이더를 굉장히 가동의 그 정도를 높여서 정밀 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 풍선의 개수가 많은데 지금까지 격추된 거는 총 4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4개인데요. 4일 날 처음에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북쪽이죠. 거기 해안에서 격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거의 주말 기간에 3개가 격추가 됐습니다. 미국의 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쪽에서 격추가 됐는데 세 번째는 캐나다 상공이지만 사실은 알래스카 바로 옆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 번째가 격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역시 캐나다와의 국경인 휴런호, 우리가 보통 5대호라고 알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동북부 지역 그쪽에 휴런호 상공에서 미국이 격출했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해서 격출했는데 한 발은 오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서 그냥 터졌는데 두 번째가 이제 명중이 돼서 이걸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거였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커비 조정관이 아까 이제 그 다른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이 비행 물체 3개는 사실 나머지 3개 격추된 거 나중에 격추된 3개는 정확히 정체를 알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미확인됐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조종이 되거나 어떤 그 자체 추진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밌게도 아까 이제 백악관 대변인 짱피에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외계인 가능성도 일축이 됐고 조금 전 YTN 유튜브 댓글에서는 혹시 바이러스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심의 댓글도 있을 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보니까 풍선이라고 하기엔 높이도 20층 건물 높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 중국이 띄운 겁니까? 현재 이제 중국이 딱 인정한 거는 그 20층 높이의 그 큰 거 처음에 격추된 게 확실히 중국에서 군사용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미 쪽에서 발견된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했고 실수로 내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는 얘기를 했는데 뭐 40개를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격추된 4개 가운데에서는 사실 하나만 인정한 그런 셈이죠. 특히 이제 3개의 격추물에 대해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어제 이제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니까 약간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이죠. 그렇게 증거도 없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말라. 이렇게 왕원빈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 그 3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계인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 격추된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격추된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달라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자체가 60m입니다. 20층 건물 크기가 만한 풍선이고 그 밑에 달려있는 물체가 버스 2세대가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거고 그 안에 장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찰용이다 이렇게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알래스카 상공에서 발견된 거는 소형차 크기였고요. 추진력이나 제어 시스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세 번째 캐나다 유콘, 알래스카 바로 너머에서 발견된 것은 원통형이라고 합니다. 원통형. 이 비행체가. 그러니까 이게 뭘까 또 괜히 궁금해지죠. 그다음에 네 번째 휴런호 상공에서 격추된 비행체는 팔각형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뭔가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미국 당국에서는
이게 군사적으로 혹은 지상에 있는 민간인에게 직접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죠. 뭐 세대 때문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런 정찰용 풍선이 발견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뢰에 이제 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잔해를 수습하면서 어떤 용도였는지를 지금 분석을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군사용인지 민간용인지 구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정찰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중국은 이걸 부인하지만 미국은 이건 군사 정찰용이라고 거의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노라드라는 이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에서 이 잔해 중에 중요한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센서인데 어떤 감지 기능이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테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는 것이 세트로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민감한 군사 시설을 정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그 몬태나주 상공을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니트맨이라는 미국의 최고성능 ICBM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데입니다. 거길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그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어떤 정찰 기능을 가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은 중국 군과 연계됐다라고 거의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외교부는 이것은 민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최근에는 그럼 미국도 보내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정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의 그 영공 내륙까지 들어가는지는 미확인이지만 영해까지 그러니까 12해리 정도까지 거의 그 육지가 보이는 데까지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중국보다는 미국의 정찰기의 성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도 늘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차제에 꺼내는 거죠. 미국도 많이 했고 특히 풍선만 따져도 작년 이후 10개나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 이제 설명하시면서 풍선, 수거된 풍선의 잔해들, 아까 안테나도 들어있었고 패널도 들어있던 그 모습 나갔는데 그럼 나머지 3개의 잔해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건가요? 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번째, 3번째, 4번째 격추는 시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알래스카에서 격추된 거는 얼어붙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줍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캐나다에 떨어진 것은 거긴 굉장히 눈이 많이 있는 산악 지형인데 이거 뭐 어디 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를 뭐 예를 들어 10km 이상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는 형태로 떨어뜨리니까 그게 온전하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눈 속에서 찾아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런호에 빠져 있는 그 잔해는 오스틴 장관, 그러니까 커비 조정관과 오스틴 장관이 그나마 물속에 깊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한 40개 정도가 지금 풍선이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지구 전체를 커버한 어떤 통신용 풍선 띄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신빙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중국의 그 위성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여하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EMAST 이걸 찾아보니까 이글스맨 에이비에이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회사 이름입니다. EMAST 이런 회사인데 중국말로는 이제 이글스맨 항공과기 그룹이에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작년에 이런 게 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찰 풍선, 이 풍선을 띄워가지고 어떤 그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소개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 X 그 스타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지구의 저궤도의 위성을 4,000개를 띄워서 그 아프리카 같은데 그 유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이걸 무선 인터넷을 전 세계 단일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그 스페이스 X사에서 만드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와 유사한 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 회사 그리고 그 유명한 위성과학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중국도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민간인지 군용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좀 중국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비행체 대첩은 조금 더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간호사를 꿈꾸던 고인이 항상 약자 편에 섰다고 기억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 곳곳을 누비는 가운데 졸업식이 한창인 강당 맞은편에서는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대학생 최민석 씨. 2학년 2학기 20살에 세상을 떠난 최 씨를 위해 지도교수와 동기들이 명예 졸업식을 마련한 겁니다. 민석이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간호사에 대한 꿈과 열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간호사 준비의 첫 단계인 졸업을 맞이해서 졸업식을 시키자 하는 마음으로 고인이 남기고 떠난 흔적을 돌려보며 기억을 나누고 민석이 유품 중에 가방에 이렇게 밴드를 잔뜩 가지고 다녔더라고요. 친구들 다치면 감아준다고. 함께 모여 최 씨를 떠올리다 보니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약간 착한 애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애한테 일어났을지 안타까울 정도로 간호사를 꿈꾸며 남을 돕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최 씨.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살가운, 특히 어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깨고 싶은데 깨어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도 엄마 이렇게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유가족은 생전 언제나 약자 편에 섰던 최 씨의 희생을 거름 삼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금은 분향소와 국회 앞을 지키며 책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달갑지 않게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시선도 결국엔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 가족들, 조카들, 동생들, 그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으려면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떠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들, 친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YTN 안동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8년 동안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던 판돈 누적액만 무려 1조 원이었는데요. 조직원 중에는 대기업 현직 간부도 포함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트렁크 아래 별도로 만든 비밀 공간을 열자 현금 인출 카드가 여러 장 든 가방이 나옵니다. 또 다른 종이봉투에서는 현금이 한가득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의 계좌팀을 붙잡은 현장입니다. 이 조직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오고 간 판돈 누적액은 무려 1조 원. 경찰이 추정하는 범죄 수익금만 해도 566억 원입니다. 총책인 40살 A씨와 39살 B씨는 이 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호화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회원 수가 한 10,000명 정도가 돼야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큰 조직이었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그 총책들은 상당한 재력가로서 행세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예 해외 생활터전을 잡은 이들은 친구나 지인 등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내 조직을 꾸려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이 중에는 원격 프로그램으로 사이트 유지와 보수를 해주던 국내 대기업의 현직 간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도박 사이트 유지 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였고요. 총책과 친구지간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중 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년 반 전 이들의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말레이시아 공안과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총책 A씨 등 3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을 숨기기 전에 동결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를 했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 3명의 소재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복원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의 위증 무고 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전국 검찰이 입건한 위증 사범은 304명, 무고 사범은 81명으로 상반기보다 각각 60%와 68%씩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월부터 위증과 무고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지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가 지난해 9월 검수 원복 시행령이 적용되며 추세가 반전됐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입니다. 최대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징역 12년으로 상향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고의범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에 숨지게 한 경우 양형 기준이 징역 3년에서 10년에서 3년에서 12년으로 상향됩니다. 네, 최근 신규 선박 수주가 늘면서 조선업계가 활기가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물량에 비해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7개 독에서 신규 선박 11척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드넓은 조선소에 가득한 선박 블록과 자재로 일감이 크게 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앞으로 3년 동안 139척에 3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최대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업황이 살아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암흑천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창가에 나가면 불이 좀 켜져 있고 조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입니다. 6년 동안 조선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숙련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계에서는 10,000명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에서 동일한 시점에 물량을 많이 수주하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는 용접 로봇 배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빠져나간 숙련 노동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하이브의 박지원 최고 경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 SM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CEO는 어제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CEO는 이 자리에서 SM만의 유산을 존경한다면서 SM만의 가치와 색깔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바타 물의 길의 국내 누적 매출액이 전체 개봉작 중 역대 2위에 올랐다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밝혔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으로 어제 아바타 물의 길 누적 매출액은 1,361억여 원을 기록해 종전 2위였던 명량의 1,357억여 원을 넘어섰습니다. 1위는 지난 2019년 개봉한 극한직업으로 누적 매출액은 1,396억여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의 누적 관객 수는 1,067만여 명입니다. 뉴질랜드가 지난 12일부터 오클랜드 등 북섬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키어런 맥어널티 비상관리장관은 오전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고 국가비상사태가 오클랜드, 노슬랜드, 와이카토 등 6개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론 가브리엘은 오전까지도 뉴질랜드 북섬 북부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퍼부으며 홍수와 산사태, 가옥 침수, 단전 등 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 가족이자 키움과 LG의 투타 에이스인 이정후와 고우석이 WBC를 앞두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두 선수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은 소속팀 훈련을 마무리하고 WBC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마련된 키움 전지훈련장입니다. 타격폼을 간결하게 바꾼 이정후가 훈련에 매진합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를 향해 현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 좀 잘 보이는 데 계셔가지고 다 보이고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 그분들한테 저의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 팀 그리고 저를 위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즌 준비 열심히 하자 이런. 차로 10분 거리인 LG 훈련장. 이정후의 매제로 바람의 가족이 된 고우석이 마지막 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지만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집중하느라 뭐 연락은 뭐 몇 번 주고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훈련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신경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원래 친구처럼 지냈을 때부터 연락 자주 하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서 만날 거고 해가지고. LG 수호신 고우석은 WBC에서 도쿄올림픽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구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회를 계기로 좋은 성적을 내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하는 좋은 성적 내서 부상 없이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야구가 시작되는데 야구가 시작되기 전 저희 대표팀이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김하성과 에드먼을 제외한 WBC 대표팀 28명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애리조나 투싼에 모여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최강팀 우리은행이 어제 25경기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최고 포워드 김단비가 합류하면서 시즌 내내 압도적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5경기를 남기고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우리은행의 올 시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간 우리은행은 전반기에 14연승을 내달리며 거침없이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팀 평균 득점과 최소 실점을 비롯해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석점슛까지 1위일 정도로 우리은행의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우승 하나만을 바라보고 우리은행으로 이적한 여자농구 최고 포워드 김단비는 이름값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정규리그 MVP의 영광도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김단비 선수가 조금 그런 부담감을 좀 덜게 했던 게 그래도 뭐 지금 정규 시즌이지만 우승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을 이끄는 위성우 감독은 지난 10년간 통합 우승 6번, 정규리그 우승 8번을 휩쓸었습니다. 때로는 불같은 질책으로, 때로는 따뜻한 칭찬으로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랑 만나서 좋은 성과를 이뤄서 이제 그런 거지 아직도 뭐 사실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수들이랑 꼭 좋은 성과 계속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역대 정규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14번으로 늘린 최강 우리은행은 이제 2017, 2018 시즌 이후 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아시아 실내 육상 선수권 은메달을 따낸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당분간 국내에서 훈련하며 세계 육상연맹 다이아몬드 리그 출전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인데요. 새해 첫 대회에서 아쉽게 2위를 했지만 좋은 출발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상혁 선수의 이야기 직접 듣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제 매 시합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그 기록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상 없이
꾸준하게 시합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뛰다 보면은 다시 한번 제 기록 경신에 도전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부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한 박지원 선수가 쇼트트랙 대표팀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번 시즌 쇼트트랙 월드컵 랭킹 총점 1068점으로 2위 홍경환과 3위 스티븐 디부아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남녀 종합 1위에게 주어지는 특별 트로피 크리스털 글로브의 초대 수상자가 된 박지원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1차부터 6차까지 모든 경기 생각이 나고 또 어려웠던 경기 또 잘 풀렸던 경기들 다 생각이 나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찬 시즌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내일도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 낮 기온도 7도로 오늘과 비슷해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어제부터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영동 중남부와 제주 산간에 10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빙판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모레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과 광주도 7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반짝 온화한 날씨 속에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